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멘토를 위한 논술 교육과정 안내 5, 6학년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첫 번째, 5, 6학년군 학습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자, 이것을 읽기와 쓰기, 그리고 논술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5, 6학년군의 논술 목표를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요. 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1년 교수학습계획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논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 6학년군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5, 6학년군은 독서 잘 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라고 하냐면요. 글을 읽는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쓴 저자와 또 혹은 어떤 다른 동료들과 어떤 교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런 것을 이제 독서 잘 읽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학습 독서가 많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 6학년군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이 이제 완결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그 완결성을 많이 초점을 두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읽기의 목적과 읽기 습관을 점검하면서 읽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 능동적인 독자를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읽기의 목적과 읽기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읽기 목적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고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점검할 수 있는 학생, 선택할 수 있는 학생, 능동적 의미를 구성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미를 어떤 목적에 맞춰서 잘 구성해내는 그런 학생들이고요. 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연구에 따르면은 이 비판적 읽기가 주로 많이 발달하는 단계는 이제 중학교 단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는 것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교사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논술 교육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구조를 고려해서 글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적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3, 4학년 단계에서는 문단이나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5, 6학년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요약. 같은 요약이라 하더라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라 하더라도 단지 전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구조까지 더해서 파악하느냐 글의 목적을 또 고려해서 파악하느냐 다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글쓰인의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데 3, 4학년 단계에서는 대강의 내용을 간추려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주제나 주제를 파악하자라고 하는 걸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3, 4학년 단계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중학교 단계에서는 표현 방법이나 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등이 5, 6학년들 학생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성취 기준으로서 논술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적 쓰기에서부터 의사소통적 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읽기 같은 경우도 글을 읽는 독자가 저자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뿐만이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다른 독자들과 또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쓰기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사소통적인 그런 글쓰기 능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적과 내용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글의 내용과 형식에 관심을 갖고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쓰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기의 특성,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의미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의미를 독자들과 소통한다는 것이죠. 그런 쓰기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쓰기다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옮겨 적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적절한 그 성취 기준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논술과 관계된 것들만 선정을 해보면요. 목적과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해서 글을 쓴다.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해서 주장하는 글을 쓴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단어 하나도 그냥 쉽게 쓰는 법이 없죠. 여기서 주장한다, 설득한다. 차이점이 뭘까요? 이때는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기 나름대로 제안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알맞은 형식과 자료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글을 쓴다를 제가 제시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예시, 비교, 대조 이런 설명하는 글의 방법 등이 5, 6학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 이외에도 분석이라든지 정의, 분류 이러한 설명하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논술을 쓰는데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5, 6학년군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학습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료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논문을 우리가 참조를 했을 때 5, 6학년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갖추어져야 하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은 1수준부터 6수준까지 쭉 학생들의 수준을 내용, 조직, 표현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위계화시키고 있어요. 그랬을 때 5, 6학년군 학생들은 한 5수준에 좀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이 5, 6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대한 5수준까지는 좀 끌어내야 될 것이고요. 5수준에 충분히 도달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6수준까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5수준에서는 목적은 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 내가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판단도 좀 약간 적절한 것이고 그런 논증을 한두 개 정도 사용한다. 이유를 한두 개 정도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단 구성이 비교적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나 문단 연결 등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실제 5, 6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들의 그 쓰기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이제 크게 했는데요. 거기에 실려 있는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논문에서는 1수준부터 6수준까지 나눴는데 여기서는 A부터 E 수준까지, 그러니까 5개의 단계죠. 5개의 단계로 쭉 학습자들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등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5, 6학년 수준에 제시된 이 수행 기능을 보면 거의 뭐 완미한 논술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득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독창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자체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학습자들의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 여기에는 가르치는 또 평가하는 그런 교사의 어떤 이게 질적인 평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교육과정평가원의 그 논문에 실려 있는 성취 수준 A, 이 정도 쓰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에서는 상당한 실력자예요.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물론 이 글은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 사항을 준 거예요. 좀 운동장을 외부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건의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을 때 그 글을 쓴 학생들 가운데 성취 수준이 가장 뛰어난 학생의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쭉 표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목적이 좀 매우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써요. 라고 하면서 글 전체가 바로 이 요청과 관련된 내용과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제도 매우 또 뚜렷하고 앞서 요구되었던 개인의 경험을 쓰는 것, 이것도 매우 자세히 잘 쓰고 있습니다. 또 해결, 이유, 해결도 제시가 되어 있고 이유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그런 건 아니죠. 가령 이 학생들의 어떤 논술 능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 어떨까요? 지금 이 학생이 제시한 해결 과제는 뭐냐면 4시까지는 우리가 쓰고 4시 이후부터는 외부인들이 쓰면 외부인들이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네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외부인이 있다면 그 외부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 중간 정도 성취 수준 C에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적이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해서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이 학생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지 이건 명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이유, 해결, 근데 이제 앞서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개인의 경험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만큼 제시된 조건들을 자기가 스스로 잘 융합을 해서 녹여내서 자기 글로 만드는 능력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 운동장을 외부인들이 사용하더라도 너무 사용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약간 동정주의적인가요? 네, 그랬을 때 외부인 사용의 문제점은 뭐가 더 있을까? 지금 이 학생 주로 이제 쓰레기 문제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 외부인 사용의 문제점으로서는 뭐가 더 있을까라고 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질문. 또 아니면 다른 해결은 무엇일까? 혹은 또 다른 해결보다 지금 네가 제시하고 있는 이 해결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키고 정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5, 6학년 논술의 목표를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일단 목적을 한번 뚜렷하게 인식을 해보고 글을 써보는 연습. 그리고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실천 가능한 주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당한 이유로 가능한 2-3개, 2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3단에서 3단 구성을 좀 완미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저러한 논술 교육의 목표를 우리는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제 공통 과정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는 문제 분석, 문제 해결 이렇게 표현하기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 각각의 것들은 기능, 학습 요소로서 다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요 사시적 읽기, 추론하기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의 적합한 5, 6학년군의 논술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이것들을 우리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글 요약하더라도 구조를 고려해서 좀 요약을 하고 주장이나 주제를 파악하고 매체 내용을 파악한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구조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게 중학교 단계에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성취 기준은 좀 약간 인위적으로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구조 고려까지 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주장 실천 가능성, 논증 적절성, 표현 적절성.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에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나머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능 등을 학습자들이 잘 익히도록 할 것인가. 그 활동 등을 제시를 해봤고요. 자료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에 제시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발달 위기에 따라서 적합한 자료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5, 6학년군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그런 읽기 자료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러한 학습 요소들을 기능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 6학년군의 논술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공통과정에서 이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직접교습과 간접교습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교수법 있죠. 그 다음에 논술교육과 관련돼서는 특히 뭐 토론학이나 독립평가, 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 전략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계적 발달을 고려해서 적합한 학습 자료 또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글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 쭉 생각을 하면서 논술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수 학습 계획을 이제 세워야겠죠. 저는 이것을 1학기 또 2학기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기를 16차시를 기준으로 제시를 해봤어요. 16차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시는 이제 OT로 하고요. 나머지 2차시부터 16차시를 모두 3시간씩 구분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교과서로 치면 하나의 단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 보면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국어를 딱 펼치면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큰 대단원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3시간씩 하나의 단원을 3시간씩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1학기에 모두 5개의 단원, 그다음 2학기에 모두 5개의 단원에서 한 10차씩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야 될 활동을 문제 분석, 문제 해결, 표현하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1시간, 1시간, 1시간 해서 모두 3차씩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교과서를 보면 대개 교과서들은 이러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처음에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흥미나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읽기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들의 그 학습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심화하거나 창의융합, 또 점검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성된 내용을 모두 학생들에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3시간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한 단원을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요. 뭐 한 2주, 짧으면 2주, 대략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한 단원을 소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분석, 문제 해결, 표현하기 3차시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것들을 이런 활동 등을 문제 분석에 맞게, 문제 해결에 맞게, 표현하기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가령 첫 번째 글 구조와 요약하기다라고 하면 자 이것은 역시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 내용 등이 쭉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은 그런 형식에 의해서 그런 구조에 의해서 교과서에 진술이 되어 있죠. 이것을 약간 논술에 좀 초점을 더 맞추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분석 시간에는 논술의 구조, 요소를 이해하기. 문제 해결 시간에는 논술문을 읽고 구조와 요소에 따라서 요약을 해보기. 표현하기 위해서는 논술문을 읽고 요약문을 쓰기. 이렇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논술과 관계된 그런 글들을 좀 특화시켜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이러한 수업 등이 이제 진행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하나만 더 보면요. 문제와 손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교과서에 그렇게 명료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학생들이 실제 글을 살펴봤을 때 학생들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의 개념 자체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논술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손실. 네. 근데 사실상 학생들에게 이제 뭡니까 논술문 써라라고 하면 되게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논술 주제들이 뭐냐면 되게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는 그런 주제들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손실의 개념이 어떤 뭐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손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마땅한 그런 차원에서 손실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들이 현실 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많은 논술문들은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경제적이든 뭐 신체적이든 여러 가지 손실들을 가지고 오는 것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술문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손실 개념들을 학생들한테 잘 파악을 하게 하는 것이 논술문을 좀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설득력 있게 쓰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손실 개념을 이해하고 논술문을 읽고 문제와 손실을 좀 파악해보고 그래서 주어진 과제 상황에 따라서 문제와 손실을 작성해보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학생에게 문제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써봐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지? 어떤 손실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 그 손실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손실의 개념을 파악해 보게 하는 것. 저는 이 손실 개념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논술문을 쓰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학생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근거와 이유를 좀 마련을 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단원에서는 실제적으로 논술문을 한번 완성해보는 그런 문에서 아무래도 5, 6학년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그런 교육 과정을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미한 논술문을 마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차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그 전체 1년 동안의 교육 계획이었죠. 그런 교육 계획에 바탕에서 각각의 차시들, 각각의 수업 시간들은 어떻게 내가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특히 학생들에게 중간중간에 학습 목표를 환기시키고 좀 우리들의 활동이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잘 염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개는 우리 수업이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글 구조에 따른 내용 요약의 방법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요약하기 전략에 대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요약하기의 개념을 더 알고 있니? 아니면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눈다는 건데 그 기준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통해서라도 또 요약하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직접교수법을 통해서 제시를 한 건데요. 꼭 직접교수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다양한 그런 개념학습 방법이라든지 탐구학습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요약하기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고요. 마무리 이렇게 하는 그런 차시 계획을 이런 수준에서라도 수업 전에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 교육의 실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국어 수업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게 되는 국어 수업, 가령 타당한 근거와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서 논술을 쓰기를 하고 하는 수업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이제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가 필요하고요. 그 교과서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목표를 제시하고 준비 과정, 그다음에 기본 과정, 실천 과정, 정리 과정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쭉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 과정,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료를 활용해서 논술을 쓰자. 이것이 이제 중핵적인, 핵심적인 활동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교과서의 편제인데 이것은 이제 논술 교육에 조금 초점을 두게 되면 가령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와 손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손실의 개념. 그랬을 때 목표를 과제 상황 목적에 따라 문제와 손실 파악하기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목표를 설정한 뒤에 이것은 이러한 논술 수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과 문제의 개념을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념학습법을 통해서 논술문을 우리가 왜 쓸까 하면서 그 학생들의 대답에 대해서 계속 또 질문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손실 개념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라고 해서 써요. 이런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논술문을 쓸 때는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발생하는 그 손실을
감소시키거나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논술을 읽으면서 손실을 파악하고 이 손실을 통해서 문제들을 파악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그 문제와 손실을 작성하는 그런 글들을 써보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요 단원을 수업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언급하자면요.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이 손실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 손실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조셉 윌리엄스의 논증의 탄생이라는 글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입생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사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대학생들이 대학 갔다라고 해서 이제 안 마시던 술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목숨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 그럼 이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의 문제점은 인명,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것인가 요것이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학생들의 과음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들한테 어떤 손실을 갖고 오는가? 생명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알려지게 되면 우리 학교에 위신이 떨어져. 이런 손실을 또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논술문을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논술문이 어떤 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